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새로운 학문의 발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양난을 기점으로 조선을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여러 변화된 사회의 모습들을 여태까지 살펴봤었지요. 이렇게 양난을 거치며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회 변화에 맞춰서 각종 사회 제도들, 다양한 여러 분야들도 함께 바뀌어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세상이 바뀌어감에 따라 사회의 여러 부분이 변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정보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몸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더 새롭게 나아갈 미래 사회에 맞춰서 우리의 교육 방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당장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나 그 과목에서 또 구체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특히 올해 2020년은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학교와 교육, 그리고 진로와 직업군의 모습이 또 다양해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조선도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학문, 교육 방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조선을 지배하는 학문이 무엇이었죠? 그죠, 성리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리학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다들 알 거예요. 이 성리학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새롭게 등장한 학문의 그 풍토를 우리는 실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학의 어떤 다양한 양상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그럼 실학과 관련된 글을 통해서 실학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읽고 각각 자료 1과 자료 2의 주장을 한번 요약해 보면 돼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먼저 한번 자료를 읽고 학습지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 다들 먼저 글을 읽어왔겠죠? 네,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료 1은 바로 첫 번째 줄에서부터 보이네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토지제도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토지제도가 바로 잡히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될 것이다. 백성들은 일정한 직업을 갖게 되고 군사행정의 어떤 폐단은 없어질 것이고 모두가 자신의 직책을 갖게 될 것이므로 민심이 안정되고 풍속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제도만 바로 잡히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자료 1에서는 어떤 것의 중요성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겠죠. 자료 2는 어때요? 네, 우리나라가 국토가 작고 백성이 가난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쭉쭉 얘기하면서 지금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상업이 잘 융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업을 또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득을 총동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먼 지방의 물자가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즉 상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물자 유통이 원활해야 재물이 늘고 온갖 쓸만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 자료가 자료인은 어떤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나요? 네, 자료 1, 토지제도 관련된 사업은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농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토지제도의 개혁을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 자료 2는 상공업의 발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러한 느낌에서 보듯이 실학은 좀 더 백성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말 그대로 실학이란 어떤 것이냐? 국가나 백성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우리는 실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실학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러한 풍토를 실학이라고 이제 이후에 지칭하게 된 거예요. 일단 양난 이후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조선 사회에 큰 변화가 발생했었죠. 네, 당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엔 성리학이 적합하지 못했어요. 성리학은 어떤 걸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네, 우주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의 근본 원리는 무엇이고 인간의 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굉장히 근본론적인 학문이었죠. 이러한 성리학의 어떤 취지가 사회 문제 해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리학이 사회에 부적합하던 이 상황에서 이제 성나라의 고증학이나
아니면 서양의 각종 과학 기술들, 실제로 우리 삶을 좀 더 윤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조선 사회에서 새로운 학문의 풍토가 등장하게 되는 것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앞서 봤듯이 우리는 이 실학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다양한 학문적 이론을 우리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 첫 번째 자리에서 봤던 농업 중심 개혁론을 살펴볼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상공업 중심 개혁론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토지 제도의 개혁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이 내세웠던 주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농업 중심 개혁론이라는 것을 이 농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 국가 경제의 기반은 뭐다? 바로 농업이고, 이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 중심에는 바로 뭐가 있다? 토지 제도가 있다. 근데 현실은 어때? 소수 양반들, 소수 지주 양반들이 모든 토지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 대다수는 땅이 없는 소작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좀 더 제대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런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토지 개혁이 필요하다.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 농민들이 직접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토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세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농업 중심 개혁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이론은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균전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형원이라는 사람은 반개 수록을 저술하였는데 그 속에서 균전론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균전론은 말 그대로 균일하게 토지를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현재 양반들의 토지 겸병은 굉장히 심화되고 대토지 겸병, 그러니까 모든 수많은 토지가, 대부분의 토지가 소수 양반들한테 집중되고 있고 농민들은 그 농토로부터 계속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토지를 국가가 싹 다 몰수해서 토지 국유를 전달해서 다시 농민들에게 균일하게 분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균일하게 땅을 분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균전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유형원은 이 신분제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일하게 분배하되 양반을 좀 우대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양반, 중인, 농민 등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를 하는 게 균등한 분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제를 인정한 바탕에서 그 신분에 맞게 차등적으로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하자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균전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익이라는 사람이 성노사설이라는 이제 책을 저술하면서 주장했던 한전론입니다. 이 한전론은 토지를 한정짓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토지의 한계선을 정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한계선을 정하나 토지의 하한선, 최소한의 토지를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뭐요? 최소한의 토지. 이 최소한의 토지를 규정해서 누구나 어떤 농민들이든 최소한의 토지는 갖고 있게 하자. 이 최소한의 토지가 바로 뭐예요? 내 영업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 집집마다 사고 팔 수 없는 토지, 그러니까 무조건 갖고 있어야 하는 토지를 영업전이라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이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영업전은 절대 팔 수도 없고 함부로 살 수도 없다는 거죠. 이 영업전을 설정한 그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농민이 적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한마디로 농민들이 완전히 땅을 잃고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것이 이후에 이제 상공업 중심 개혁론을 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인데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한전론과 구분을 해야 돼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또 똑같이 한전론을 토지의 한계선을 정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이 박지원이 주장한 한전론은 토지의 하한선이 아니고 얘가 주장한 거는 토지의 상한선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는 가질 수 없도록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매매를 금지를 하게 됩니다. 얘는 그럼 박지원은 왜 토지의 상한선을 규정하려 했을까요? 그 의도가 뭡니까? 지금 양반들의 대토지 경병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상한선을 규정한 목적은 바로 양반들의
대토지 소유, 일부 양반들에게 대부분의 토지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대토지 소유를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이익이 주장한 토지 하한선을 규정한 한전론의 그 목적은 농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서 이게 목적이 되겠죠. 농민 몰락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론에는 크게 두 가지 개혁론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이익의 한전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되게 유명한 학자지요. 정약용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정약용이 주장한 여전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약용은 농업 중심 어떤 개혁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정약용이 만들었던 유명한 어떤 기술 작품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그쵸? 거중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원화성을 축조하는데 어떤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정약용은 정조의 정권 아래에서 기술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냈던 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정약용이 농업 중심으로 개혁을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알아볼게요. 이 여전론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 여전론에서의 여는 바로 마을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가구 정도를 모아서 여라는 마을 단위를 만들자. 그래서 이 여 단위로 그 안에 이제 일정한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 토지는 그 마을 사람들이, 여민들이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이 공동 소유의 토지를 공동 경작을 합니다. 같이 하고 일한 만큼, 즉 노동량만큼 똑같이 노동량만큼 수확량을 분배하자.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고 대신에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수확량을 더 많이 갖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토지 어떤 사유를 인정했던 두 농업중심 개혁론과 달리 얘는 토지 국유를 전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요. 네, 토지 국유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정약용이 주장한 여전론은 정말 이상적인 어떤 토지 제도의 현실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유엔은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정전론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돼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정전론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 정자는 우리가 통화 버튼에서도 볼 수 있는 우물 정자를 의미해요. 어떻게 하냐? 토지 일정 구역을 이렇게 우물 정자로 구획을 합니다. 그럼 총 9구역이 나오죠. 구등분해서 8가구, 즉 8호가 8가구가 이 한 구역씩 맡아서 이제 각자의 땅으로 가져서 이제 한 구역씩 맡아서 자신의 땅을 따로 경작을 하고 가운데 하나가 남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동 소유의 토지로 지정을 하고 이 가운데 한 구역은 공동 경작, 같이 경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확물을 바로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약용은 여전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정전론까지 주장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가 상공업 중심 개혁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 그러니까 중상학파들의 주장의 핵심이 뭐냐? 나라가 진짜 크게 한 번에 이제 대규모로 발전하려면 나라가 크게 발전하려면 농업으로는 안 된다. 위에 뭐가 발전해야 된다? 상공업을 육성해야 된다. 국가 경제가 크게 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도 농업의 중요성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나라의 지금 주요 사업이 농업이니까. 그런데 그 농업을 그냥 단지 농업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대규모로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농업 기술이나 이런 상공업적인 어떤 공업적인 기술을 연관시켜서 그리고 상품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상공업과 연관될 수 있는 방향에서 대규모로 농업을 발전시켜야 나라 경제가 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통한 농업 성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농업 발전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특히 청나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자, 공부하자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북학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북학파들,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의 주장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는 유수원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살펴볼 겁니다. 앞서 봤던 그 중농학파의 유형원과 이름이 비슷하죠?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이 유수원이라는 사람은 이 우서라는 책을 저술해서 그 속에서 이제 상공업 개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뭐 신분제도, 과거제도 등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가가 잘 살려면 국가의 부를 증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유수원이 강조하는 게 바로 직업의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게 돼요. 이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업공상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선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들 글 쓰는 그 양반들. 그 다음에 농업, 공업, 상업을 이야기하는데 이 직업 간에 지금 불균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유수원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지금 나라가 약하고 백성들이 가난한 원인이 자신들의 각자의 그 직업, 생업에 전념하지 못해서다. 왜 전념하지 못하겠느냐? 직업 간 불평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도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하게 하고 이 사농, 공상 직업을 평등한 직업으로 각각 전문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직업의 평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각자의 직업에 전념을 하게 되고 나라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역시나 상공업의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국가의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홍대용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살펴볼 거예요. 이 사람은 의사문답이라는 책을 서술해서 특히 여기서 허례허식적인 성리학을 이제 맹렬히 비판하게 됩니다. 이 성리학을 굉장히 풍자해요. 이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의 주요한 주장이 뭐냐면 나라가 지금 발전하려면 성리학 중심의 이 전통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성리학의 어떤 그 폐단을 많이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기술 혁신이 필요하고 지금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 속에 뿌리 잡고 있는 이런 문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홍대용 때부터 점점 이제 중국 중심의 기존의 사고사상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국 중심 세계관을 탈피하면서 이때 무려 지전설, 즉 지구가 혼자 자전한다. 지동설 아니에요. 네, 지구의 자전을 이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로서는 엄청난 그 과학적인 진보라고 볼 수 있지요. 네, 어쨌든 홍대용은 성리학 중심의 어떤 사고를 다방면에서 탈피하자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공업 중심 기억론자의 대표 주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박지원의 어떤 다양한 업적을 살펴볼게요. 이 박지원은 특히 열하일기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언제 이후에 청나라에 그 여행을 갔다 온 난 뒤에 그래서 청나라의 실상을 직접 가서 목격하고 이를 생생하게 기록한 여행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청의 새로운 문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어떤 뿌리 깊은 모순을 또 비판을 하게 돼요. 뭐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소설도 써요, 이 사람은. 소설을 통해서 사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양반전, 허생정화 같은 소설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이 사회의 어떤 다양한 모순점들을 이뤄내고 있는 양반 중심 사회 질서, 이 양반들을 이제 맹렬히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술 발달을 강조하면서 수레나 선박, 화폐, 한마디로 상업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아까 박지원이 농업 중심 개혁론도 하나 펼쳤는데 그게 뭐였죠? 그쵸. 이 사람이 이제 토지의 상한선을 규정했던 한전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도 뭔가 정의학용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돼요. 상공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성과와 활약을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박지원의 제자였던 박제가도 같은 북학파로서 다양한 주장을 펼치게 돼요. 박제가는 북학의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름에서만 봐도 이제 북학파의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이 북학의라는 책을 통해서 청나라의 풍속과 그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그를 견문한 바를 이제 이 북학의라는 책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이를 통해서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과의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뭐를 강조하게 되냐? 소비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써야 한다. 잘 쓰고 팔고 이게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소비를 뭐에 비유하나? 우물 알죠? 우물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게 되냐면, 우물에 고여있는 물은 썩고 물을 자주 퍼내야 새로운 물이 채워지듯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새로운 물건들이 생산되고 경제가 돌아야 상공업이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재물을 썩혀두지 말고 계속 써야 나라의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역시 이 상업에 필요한 수레, 선방의 활발한 사용을 통해서 무역, 특히 누구와의 무역이었어요. 선진 문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청과의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의 주장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성의 문물, 그리고 청이 이제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문물들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또 열심히 펼쳤잖아요. 이런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의 주장은 이후에 개화 사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개화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 들어가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개화 사상이라는 거는 이제 전후에 생겨났던 정치 사상으로 서구 문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어떤 정치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북학파의 주장은 개화 사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중요한 영향을 남겼다 하는 정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던 이 실학이란 풍토의 의의와 한계를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성리학과 달리 백성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실증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실생활에 활용하려고 한 어떤 실천적인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개혁안을 제시한 민족적 성경의 학문이고, 학문의 새로운 풍토를 열었다 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이 있지요.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던 사람은 사회 변화를 원치 않아요. 이 실학자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여전히 그 성리학을 고수했어요. 우리가 붕당 정치 같은 거 하면서 예속 논쟁, 환국 정치하면서 이들이 성리학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기득권을 세고 있던 붕당 세력들이 성리학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익히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만큼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은 성리학을 놓지 않아요. 반면에 이 실학자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내놓았던 많은 개혁안들이 현실 정치에 실제로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문의 새로운 방향을 열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어떤 실학의 전반적인 면모, 그리고 그 의의와 한계점까지 살펴봤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양난 이후 조선 후기에 어떠한 풍속 변화가 생겼는지 문화, 풍습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다음 정치 파트로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조선 후기의 풍속들, 상속 제도나 혼인 등 같은 이런 풍습 변화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지 24쪽이랑 같이 교과서 164쪽에 있는 사료를 보고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64쪽을 꼭 같이 봐주세요. 네, 교과서에 보면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사료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 부분, 혼인 풍속에 관한 부분, 그리고 가계 계승에 관한 부분입니다. 각각 조선 전후기를 비교해 놓은 글이 있는데 이 글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선 전기의 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부모가 죽은 뒤 같은 어머니께서 난 한 가족이면서 재산을 모두 가르치려는 욕심에 혼인한 여자 형제에게 재산 나눠준 걸 꺼리면 엄벌하라. 죄를 묻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자에게도 당연히 재산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남녀가 평등하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지요. 네. 반면에 조선 후기, 중기부터 이제 후기 들어서는 어떤 모습이 보여요? 자, 조선 후기 재산과 관련된 어떤 시조나 글일 겁니다. 읽어보면 태산같이 쌓인 곡식, 한마디로 이 재산 누구 주려고 이렇게 아꼈냐, 어떤 사람 팔자가 좋아가지고 운 좋아서 장손으로 태어나
나서 이제 제사까지 모시면서 호의호식 잘 산대요. 장손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누구는 어떻게 태어났길래 이렇게 어렵게 사냐 이런 내용이지요. 한마디로 뭐예요? 남녀 중에서도 특히 남자, 특히 누구 중심? 장손이나 장자, 적장자 중심의 사회를 여기서도 볼 수 있네요. 장손, 장자가 거의 어때요?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어떤 불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혼인풍속을 한번 볼게요. 조선전기의 혼인풍속입니다. 조선전기의 글을 읽어보면 조선 전기의 글에선 우리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처가살이를 한대요. 처가에서 살거나 살아가니 처부모를 볼 때 오히려 자기 부모처럼 하고 또 그 부모 또한 사이를 자기 아들처럼 대한다. 남자가 처가살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가 장가를 간다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남자가 여자 집에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가 되면 어때요? 가마 타고 시집 가서 벙어리로 3년 살고 장님으로 김어리로 3년 살았다. 말 못하고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미나리꽃 만발했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 이거는 그 유명한 시집살이 노래지요. 시집살이의 어떤 어려움을 내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뭐예요?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 가는 풍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집살이가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게를 잇는, 계승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조선 전기 관한 글을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사대부가 후손,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 하더라도 딸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딸이 제사를 이어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조선 후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이 어떤 사람이 쓴 글인데 양반이 쓴 글이겠죠. 제가 본처와 처백에서 모두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동성팔촌 아우 태후의 둘째 아들 흥득으로 대를 잇고자 합니다. 뭐예요? 얘를 양자로 드리겠다는 거죠. 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까지 지어서 누가 지금 제사를 잇는가? 아들이 무조건 심지어 뭐까지 들여서 양자까지 들여서 제사를 있도록 하는 그 풍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때요? 조선 전기부에서 어떤 남존 여비의 모습과 그리고 적장자 중심의 어떤 성리학적 풍토가 강하게 내려앉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그 학습지를 정리해 볼게요. 자, 조선 전기의 재상상속 풍토는 형제가 평등하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조선 후기가 되면 장손 혹은 장자가 거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조선 전기의 혼인 풍속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처가살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기 이후부터는 이제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가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그러니까 거의 100%지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어떤 제사를 주관하거나 이렇게 가게를 잇는 모습에서 딸이 재산을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가 되면 아들이 재산과 제사를 이어받고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까지 드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조선 중기를 넘어서 후기로 갈수록 남자 중심, 이런 양반 중심의 사회가 더욱더 고착화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한번 양난 이후의 사회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해보고 여기에 위기를 느낀 기득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대충 어떤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양난과 명예 멸망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대주의 사상의 그 기초가 되고 유교의 어떤 중심이 됐던 명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지배층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배층 세력, 이 양반 세력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리학적 질서를 더욱더 사회에 뿌리 깊게 박아두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충효의식이나 가문을 중시하는, 그러면서 남성 중심, 적장자 중심의 사회가 더욱더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도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양난 이후에 각종 사회 변화를 한번 2-3시간에 걸쳐서 쭉 알아봤어요.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교 주간에 배울 내용일 거예요. 네. 이제 새로운 또 정치 국면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정치까지 배웠어요? 그죠? 탕평 정치,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까지 배웠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정조가
일찍 죽고 어린 순조가 갑작스럽게 즉위하게 되면서 이제 그 순조의 어머니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척 세력에 의해서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새로운 또 정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탕평 정치 이후 세력 있는 가문, 소수 가문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세도 정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